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비 씨, 지난 한 주도 별일 없었죠? 별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큰일은 아니죠? 글쎄 제가 스마트폰을 분실했지 뭐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 스마트폰 하나 없을 뿐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급한 물건도 주문할 수가 없죠? 게다가 은행 업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요즘은 스마트폰에 개인정보부터 카드까지 모조리 저장하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찾기는 찾았어요? 다행히도 이 스마트폰 주우신 분께서 잘 찾아주셨긴 한데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그 사이에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던 제 개인정보가 어디론가 새어나간 건 아닐지 괜히 걱정되고 또 불안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스마트폰에 암호가 걸려 있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네,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IT 인프라가 복잡해지고 거대해지면서 정보보호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손쉽게 악성 코드를 재생산해낼 수 있으며 이는 보안 위협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곽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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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이버보안연구본부장 김정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2월이었죠. 국내 최대 인기 e스포츠 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가 생방송 중에 경기 지연 문제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솔비 씨 혹시 이 사건 알고 있어요? 워낙 큰 경기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경기의 묘미는 생방송으로 관람하면서 누가 이길까 이렇게 승부를 예측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평소면은 두세 시간 정도면 끝날 경기가 계속 끊어지고 하다 보니까 7시간 가량이 지속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정된 경기들은 생방송을 하지 못하고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게 원인이 뭐였어요? 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경기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지를 올리면서 이제 외부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지체가 발생을 했다라는 이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었죠. 디도스 공격이라는 것은 이제 분산형 서비스 거부 공격을 일컫는 말인데요. 대량의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트래픽을 발생을 시켜서 서비스 자체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들어보니까 저희가 맛집 오픈런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맛있는 집이 열렸다 하면 오픈 시간 전부터 길게 줄을 서잖아요. 그럼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정상적으로 영업이 힘들어지니까 디도스라고 치면은 가짜 손님들을 심어놓는 거죠. 그래서 가짜 손님들이 몰려드니까 진짜 손님들은 막상 와도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온라인에서 디도스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예. 최근 들어서 이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사건이 점점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내 정보 과연 안전한 건가? 이런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일반인들은 그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또 변경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정보 보호의 개념이 최근 들어서 더 강화됐긴 했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혹시 정보 보호의 기원이 언제부터일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정보보호의 기원은 이제 암호의 역사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암호의 역사 자체는 고대 이집트,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네, 역사가 기네요.
예, 엄청난 역사를 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제 상형 문자라던가 아니면 네. 기호를 통해서 특정 정보 또는 이제 내용을 표현을 하는 형태를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없도록 문자나 기호로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 가면서 전쟁을 상당히 많이 겪었던 네. 시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쟁을 겪는 시기에 적들이 실제로 우리가 통신을 하고 있는 주고받는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지 못하도록 외교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전쟁에서 사용을 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이야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카이사르 암호라고 하는 카이사르 암호. 네. 네. 그 암호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암호문을 개발을 해서 암호문을 만들어서 적군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A라는 문자를 옆으로 이제 3칸 정도 이동을 시켜서 B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변형이 된 문자 형태, 문장들을 확인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정보를 숨기는 방법에서부터 암호가 시작이 됐고요. 그 방법들이 발전을 해 나가면서 정보 보호에 대한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영화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했던 애니그마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니그마는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군들이 사용을 했던 이제 암호 장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암호 장치는 그 당시에 정말 강력한 암호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암호 장비였었습니다. 저도 영상 찾아보다가 이 애니그마 장치를 작동시키는 영상을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똑같은 A를 2번 누르는데 한 번은 예를 들어서 F가 나오고 또 한 번은 G가 나와요. 이렇게 항상 다른 방향으로 가는 암호를 설계해놨기 때문에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니그마 암호는 결국 풀렸을까요? 이제 영국을 비롯한 이제 연합군 내에서는 이제 독일군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애니그마의 암호를 이제 해독을 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앨런 튜링이 앨런 등장을 튜링.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발견을 해내는데 큰 역할을 수행을 했었죠. 암호를 해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좀 이제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독일군이 이제 애니그마를 사용을 해서 매일 아침에 기상 예보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고 이 암호화된 내용을 이제 독일군들한테 전파를 하는 그런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앨런 튜링은 이제 그때 착안을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상 정보를 암호화해서 보내면은 이제 일정한 패턴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형태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수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독을 위한 장치를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 장치에 계속된 정보를 누적을 시키면서 이제 패턴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죠. 또 한 가지의 일화는 이제 독일군 암호 담당자가 암호문을 만들어낼 때에 이제 본인의 여자친구 이름을 암호화해서 이제 암호문을 생성을 하는데 좀 네.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의 이름은 고정이 되어 있는 문자가 될 것이고요. 이 문자를 계속해서 암호문으로 뭔가 생성을 해낼 때는 일정한 규칙이라든가 패턴이 노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캐치를 해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독일군 암호 장교가 암호문을 생성을 하고 어떤 이제 역할에 대해서 수행을 할 때 작은 실수를 이제 놓치지 않고 캐치를 함으로써 이제 애니그마 암호 해독을 위한 결정적인 이제 단서를 잡고 성공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뒷이야기도 그러니까요. 숨어있네요. 예. 이 암호 해독기가 결국 컴퓨터의 시초가 되었죠. 네, 그렇죠. 독일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그마 암호를 사용을 해서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꾸 작전에 실패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독일군 내부에서도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군 입장에서는 이 애니그마가 생성을 해내는 암호 규칙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암호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뭐 지금도 사이버 공격이 막히면 우회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공격이 이어지곤 하는데 과거에도 비슷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개인정보 보호 어떻게 해야 되고 과연 유의미한 정보 보호란 어떤 것인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박사님, 정보 보호의 개념부터 좀 시원하게 정리해 주세요. 예, 정보통신의 한 분야로서 정보 보호를 정의한다면 컴퓨터나 네트워크상의 범법 행위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까지 세 성질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기밀성이란 비밀에 유지되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허가받지 않은 대상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정보 보호는 기밀성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결성이란 또한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정보를 허가받은 사람만 접근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가용성은 허가된 접근의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때 항상 접근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이 가용성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그저 제 정보만 보호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올바른 사람만 수정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그 정보 보호의 영역 안에 있었네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증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말 뭐만 하려고 하면은 가입할 때도 인증해라, 인증. 로그인할 때도 인증해라.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을 하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인증이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네, 인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는 이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 보호의 수단 또는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인증과 부인 방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증은 어떤 특정 사람이 진짜로 그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는, 검증을 하는 이제 프로세스의 하나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네. 부인 방지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추후에 이제 그 메시지를 나는 보낸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또는 이제 메시지를 수신을 한 다음에 나는 이제 그 메시지를 수신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부인 방지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얘기를 하는 이제 공증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메일이나 문자 수신 확인하는 기능 같은 거네요. 네네. 근데 저는 또 최근에 인증 방식 중에 가장 많이 겪었던 게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자주 나오죠. 네. 로그인할 때 처음에는 로봇이 아닙니다를 체크하라고 하더니 언젠가부터 이 글자가 꾸불꾸불한 거를 직접 타이핑을 해봐라. 그리고 또 언젠가부터는 자, 이 9개의 그림 중에서 자전거가 있는 블록만 골라봐라. 캡처라고 하죠. 이런 인증 메시지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는 어떤 거를 위한 인증인가요? 이 인증은 이 사람이 진짜로 그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는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셨던 캡처 같은 기능, 뭐 숫자를 타이핑을 똑같이 해보라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로봇이라던가 자동으로 할 때는 그 부분을 읽고 타이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뭐 자전거를 고른다라거나 그림에서 뭐 같은 거를 고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이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로봇이 대신 저인 척하고 로그인을 해서 이 디도스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작업인 거였네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 보호의 의미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그 이전의 시대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실제 초연결 사회,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사회에서 많은 예기치 않은 힘든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악성 코드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고 네트워크 작업 또한 탐색과
공격들이 아주 많은 노동이 요구되었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그 보안 시스템들을 더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특히 1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증기기관 등을 통해서 기계에 의한 생산을 이끌었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2차 산업혁명이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으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컴퓨터, 인공위성, 인터넷 발명에 의한 정보화 혁명이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듯이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그런 산업혁명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1, 2,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비교하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게 바로 디지털 정보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정말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또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불안해지거든요. 요즘 정보가 악용되거나 도용되는 사례가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좀 떠오르는데요. 지난 2008년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기억나는 사건이었는데 우리나라 한 유명 오픈마켓이 해킹을 당하면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었습니다. 교수님도 이거 기억하시죠? 네,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죠. 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유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2008년 해킹으로 인해서 1,800만 명 정도의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사례가 이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는 판결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만 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커졌지만 2014년에 정말 큰 대형 보안 사고가 한 번 있었죠. 근데 심지어 이 사건이 금융계와 관련된 거여서 좀 더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요 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건데요. 보안의 중요성이 높은 금융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이라 국민들이 더 불안해졌어요. 맞아요. 당시 카드 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 400만 건에 달합니다. 한국 인구의 2배에 달하는 거죠. 해당 사건은 해킹이 아니라 카드사의 시스템 개발을 하는 외부 용역 업체의 직원의 악의적인 행위에 따라서 유출된 그런 것이라 해킹으로 인한 유출과는 성격이 달랐어요. 그래서 인가되지 않은 USB로 개인정보를 빼낸 유출 방식도 아주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죠. 저는 또 궁금한 게 교수님, 이렇게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와 요즘 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디도스 공격 사고와 또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은 비용으로도 이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를 활용을 해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명의를 도용을 한다라거나 뭐 이런 경우를 통해서 개인한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마비가 된다라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직접적인 개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 전체의 혼란을 야기를 할 수 있는 그만큼 이제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 발생을 한 이제 77 디도스 대란이라는 사건. 네, 아마 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서 이제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당시에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은행이라던가 뭐 쇼핑몰, 뭐 그다음에 언론사 등등의 이제 홈페이지 또는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사이트들을 공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이제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엄청난 혼란을 야기를 할 수 있는
그만큼 피해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네, 그런 네. 공격이 디도스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도스 공격이 생긴 지는 상당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디도스를 막을 수 있는, 사전에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됐을 것 같은데 왜 사전에 아직 막을 수가 없는 걸까요? 디도스 공격 기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디도스의 경우 정상 트래픽으로 이장하여 탐지 기술을 우회하는 등 위장이나 우회 기법들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어요. 이는 IP 위장이나 분산 공격 등으로 범인 추적과 분석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디도스 공격, 국내 주요 사례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009년 7월 7일 디도스 공격으로 정부 기관, 은행 등의 주요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고요. 또 2013년 6월에는 청와대와 주요 정부기관, 언론사 등등 다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가 또다시 벌어졌는데요. 2021년과 2023년에는 각각 국내 1위 포털 사이트와 주요 통신사 한 곳이 디도스 공격으로 서비스 장애를 겪었습니다. 최근에도 디도스 공격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디도스 공격으로 경기에 차질이 생긴 한 e스포츠 대회가 이후 비공개 녹화 중계로 전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격 대상을 점점 더 넓혀가는 디도스 사이버 테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국내에서는 2009년 7월 7일 청와대 디도스 공격 사건을 계기로 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하게 됐는데요.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이 정보보호의 날이 된 이유입니다. 실제로도 사이버 보안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요? 디지털 사회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은 국가 간의 갈등이나 전쟁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적 공격을 포함합니다. 사이버전은 자신의 신원이나 위치를 숨길 수 있어 공격의 출처를 추적하거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익명성,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도 강대국의 군사적, 경제적 인프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비대칭성, 디지털화된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실시간으로 공격이 가능한 실시간성을 특징으로 하여 적의 정보 시스템을 파괴, 방해 또는 조작하여 그들의 군사적, 경제적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는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사이버전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정부 기관, 금융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전자적 공격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해 침공 이후 약 4개월간 237건의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국방 분야 정보 보호는 국가의 군사 기밀을 보호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방위 체계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네트워크 보안, 암호화, 접근 제어, 사이버 위협에 대한 감시 및 대응 등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이버 전장 환경에서 신속 정확한 보안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이버 공격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는 지능형 위협 상황 인지 기반 능동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악성보 서비스 거부 공격, 효과적인 사이버 위협 상황 인지 및 능동 대응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방 인프라 보호 및 국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방 차원에서의 정보 보호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 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국제 정치 환경의 복잡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보보호 기술의 발굴과 개발을 통해 국방 및 국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정보 보안과 데이터 보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교수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기도 했죠. 네, 데이터 이용을 좀 이제 활성화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이제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 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요. 일명 이제 신용정보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법률이 이제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요 세 가지 법을 통칭해서 데이터 3법이라고 이제 일컫고 있죠. 개정된 이 세 가지 법률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갖다가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된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3법에서 등장한 마이 데이터 사업이 기업들 사이에서 화두가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박사님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걸 통제하고 또 신용관리, 자산관리, 그리고 나아가서 건강관리까지 하게 되고 이를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한 기업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허락을 받고 또 다른 기업이나 개인 등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고 싶을 때 허락을 받아서 다른 기업에 자신의 정보를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 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에 피해가 훨씬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개인들은 어떻게 노력을 해야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보안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오래 전에 이제 관련 법률에 대한 부분이 제정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 이제 1986년에 제정이 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이제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2005년에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개소를 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정보보호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보안 트렌드죠. 제로 트러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 제로 콜라는 많이 마셔봤는데 그러게요. 제로 트러스트 저는 조금 낯설었거든요. 저도요. 혹시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로 트러스트란 보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네트워크가 이미 침해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보호해야 할 데이터와 서비스를 접근하려는 사용자들에게 다 확인을 해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만큼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할 텐데 교수님, 그러면 개개인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노트북은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벽면에 월패드 시스템 월패드. 같은 이제 네. 시스템이 부착이 되어 있을 건데요. 거의 다 있어요. 최근 네. 아파트들은. 네, 그쵸. 워낙 이제 첨단을 달리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노트북이나 이런 월패드 시스템에 있는 카메라에 혹시 이제 두 분께서는 이렇게 스티커라던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부착을 해 놓으셨는지. 저는 다행히 제가 쓰는 컴퓨터에는 이제 카메라를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좀 닫아놓는 편이에요. 네.
저는 제가 아끼는 고양이 스티커 있거든요. 그게 카메라 사이즈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 하나, 패들릿 하나 이렇게 막아뒀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이미 이제 그 모든 시스템을 의심을 하고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를 하고 있는지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적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벽면에 부착이 된 이제 월패드 시스템의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카메라의 기능을 수행을 하잖아요. 네, 여기는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네, 집에. 그렇죠.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오.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스티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시면 이제 한 번쯤은 네. 이제 조치를 취하시는 거를 좀 이제 권해드리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네네, 그게 이제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2021년에 이런 그 월패드 시스템에 부착이 되어 있는, 장착이 되어 있는 카메라를 해킹을 해서 집안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녹화를 한 다음에 이 녹화된 영상을 인터넷에 유출이 된 그런 사건이 실제로 발생을 맞아요. 했었습니다. 오, 소위 네. 이제 월패드 해킹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충격이 경우도 어마어마했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네. 실제로 이제 집에 있는 월패드를 해킹하겠는가 또는 이게 실제로 해킹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뭐 이제 의견들도 분분했었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사실 가장 편안한 상태로 우리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신축이 되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아파트 시스템 내에 기존에 장착이 되어 있던 월패드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도 가전제품, 도어락 등을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도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이런 시스템에서 카메라가 해킹이 돼서 누군가가 내 사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그 영상이 유출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만으로도 되게 끔찍한 맞아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 네. 네, 갈수록 진흥화되고 교묘해지는 보안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기술도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장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정보통신 기술들을 선보이는 자리답게 이 정보를 지키고 관리하는 보안 기술들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만나볼 기술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과연 어떤 걸까요? 함께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이곳이 양자 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네. 잘 찾아왔죠? 네, 맞습니다. 양자 기술, 양자 보안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제일 좀 진화됐으면서도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뭘까요? 양자 기술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량의 이제 에너지를 가진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양자 컴퓨팅은 초고속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를 개발하는 기술이고요. 기존의 이제 슈퍼컴퓨터로도 한 2만 년 정도 걸리는 그런 연산들을 단 수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속도를 가진 그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자 통신은 이제 그 양자 컴퓨팅 하에 훨씬 더 보안성을 높인 초신뢰성 데이터 전송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혹시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혹시 어떤 제품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거요? 제가 보기에는 진동벨처럼 생기기도 했고 휴대폰 배터리 같은데요? 네. 요거는 비화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비밀 통화를 할 수 있는 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밀 통화요? 신기한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고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통화는 이 기기를 통해서 상대방과 음성 통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처럼 이렇게 대면 되는 거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네. 저희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통해서 전화를 걸고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통화 버튼을 누르면은 상대방한테 전화가 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게 되면 전화가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통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빈 씨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리는데요? 네, 지금 저희 대화가 실시간으로 음성이 암복화돼서 보안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 안전하게 통화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통화를 할 때는 사용자의 음성이 이 기기 내부에서 만들어진 양자 암호키로 암호화가 되고요. 그 암호화된 데이터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기기에서 암호가 복호화, 즉 음성으로 다시 변환돼서 실시간으로 이런 보안 통화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부장님, 저는 도청도 두렵지만 사실 영상 해킹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뉴스 보면 이 노트북 해킹에서 웹캠으로 훔쳐보는 범죄도 많고요.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없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있었군요. 네, 이 기기고요. 이 기기는 카메라의 영상이나 드론의 영상을 암호화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네. 이것도 그럼 기화기와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가 암호화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기 내부에도 그 양자 암호키를 발생시키는 칩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키로 영상을 암호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영상은 일반 카메라를 모니터링하는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영상이 암복화돼서 모니터링하는 영상입니다. 네, 앞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도 어떤 화면이 보입니다.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거 뭐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양자 난수 생성기에서 수집이 되는 난수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난수는 보안성이 높은 반면에도 이렇게 속도도 빠르게 여러 보안 시스템에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수를 만들어야 강력한 암호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기도 전에 이렇게 양자 암호 기술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무서운 녀석일까 싶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상용이 돼서 이런 보안에 대한 위협이 있기 전까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매우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안 기술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암호로 지키는 미래의 디지털 보안 앞으로도 쭉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양자 컴퓨터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개발과 병행해서 꼭 연구해야 할 기술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님, 양자 컴퓨터가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는 한데 훗날 실용화가 된다면 또 어떤 보안 위험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되거나 실용화가 됐을 경우에는 현재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 암호 시스템 자체에 이제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의 기본 비트 단위를 벗어나서 0과 1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이제 큐비트 단위로 이제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계산을 해내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양자 컴퓨터의 특징 때문에 실제로 큐비트의 연산을 수행을 할 경우에는 현존하는 컴퓨터가 수행을 하는 계산 능력보다 훨씬 더 높은 계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의미는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실제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풀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네요. 그쵸. 빠르게 풀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상의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이 양자 컴퓨터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현존하는 암호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해독을 하려고 한다라거나 아니면 해킹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대화, 그다음에 군사 기밀이 될 수도 있고요. 기업이나 정부의 비밀 정보 같은 이런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현존하는 시스템에서의 안전성보다는 훨씬 더 취약한 형태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군일 때는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 적군이 된다면 끔찍한 상황들이 펼쳐지겠네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양자 컴퓨터의 뛰어난 성능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발전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악의적으로만 쓰이지 않는다면 그 천문학적인 연산 속도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분야가 바이오 의료 분야인데요. 의료. 네, 신약 개발 과정에서 보다 쉽게 그 분자 설계와 분석을 할 수 있어서 개발 속도를 한 1, 2년 아주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난치병 치료에도 좋고 또 유전자 기술과 접목한다면 개인 맞춤형 치료 서비스 시대도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최적화 경로를 계산하는 데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물류, 운송이나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도 아주 적극 활용될 전망입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디지털 세상에서의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미래 정보 보안 기술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미국의 이제 그 트렌드, 기술 수요 조사라던가 아니면 기술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트렌드 분석을 해서 매년 이제 동향을 발표하는 가트너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2월 달에 가트너에서 2024년 사이버 보안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를 한 그런 레포트가 있는데요. 실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윤리적으로 사용이 되지 못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네네. 그 또한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좀 미리 대응을 하고 이제 사전에 대응을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제 AI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대응 방안이라던가 아니면은 대응책들에 대해서 좀 미리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네. 보안 쪽에서는 이제 사이버 보안 또는 이제 사이버 이제 보건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복원을 하는 형태의 개념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위협이라던가 아니면 위험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트렌드에 대한 부분은 인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안적인 행동 또는 이런 보안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조직에 속한 사용자들 또는 이제 외부에 있는 일반 사람들도 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뭔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런 형태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네, 지난해 우리 정부는 정보보호 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30조 원 규모로 키우기 위해 1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정보보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 가운데 미래 대응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중점 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내의 기술 시장 분석을 통해서 미래 도전, 그리고 기술 산업, 선도, 안보 투자 등 주요 R&D 영역을 도출했고요. 그 영역별 선택과 집중 전략적 투자를 추진해서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라는 게 지금 저희의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IT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위상 못지않은 정보보호 기술과 산업도 잘 육성되고 또 정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과학계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과학 이쓰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쓰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교통 혼잡을 줄여줄 도시교통 브레인을 개발했습니다. 도시교통 브레인은 실시간 교통량 흐름에 따라 인공지능이 교통신호를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800여 개의 카메라로 수집한 영상 정보와 지자체에서 제공한 1,500개의 신호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분석해 개발했는데요. 실제 교차로 10곳에 적용해보니 차량의 교차로 통행 시간이 15% 이상 단축됐습니다. 또 보행자의 통행 시간을 보장하고 운전자의 예측 운전까지 고려해 실제 도로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시원하게 열어주는 도로를 쌩쌩 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혹시 다리 떠는 습관 때문에 혼난 적 있으신가요? 이제 다리를 떨 때는 나 전기 만드는 중이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속 미세 진동을 증폭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메타 물질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만든 이 메타 물질은 물질 내부로 들어온 미세한 진동을 가두고 축적해 무려 45배 이상 증폭시키는데요. 덕분에 적은 양의 앞전 소자를 사용해도 큰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기존 기술보다 4배 이상 큰 단위 면적당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 얇은 평면 구조라 부착과 변형이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을 것 같았던 진동도 가장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이제 우리가 가치 있게 활용할 차례입니다. 이스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섬유를 이용한 건축용 단열재 시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단열재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유기 단열재 사용이 증가하고 단열재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화재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안정화 섬유와 폐섬유를 이용해 단열 성능과 화재 안정 성능을 모두 갖춘 단열재를 개발했습니다. 안정화 섬유는 내열성과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난 특수 섬유인데요. 기존 단열재보다 비싸다는 단점을 폐섬유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폐기물도 줄이고 화재 안전도 지키고 일석이조의 과학기술은 늘 반갑네요. 이스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스다! 네, 디지털 시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교수님? 네,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이제 기술 트렌드를 통해서 정보 보호의 개념과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이제 나눈 여러 이야기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사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말씀드린 정보 보호 관련된 정부 전략과 정책들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요. 너무 좋았고요. 저희는 R&D, 특히 사이버보안 R&D 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 예, 두 분 덕분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